네, 매주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먼저 짚어보는 이슈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부동산인데 이게 뭐 대출 규제 방점 찍혔다가 어디는 규제하고 안 한다 했다가 또 뭐 세금 얘기하다가 공급 확대 얘기까지 나오고 이 갈팡질팡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추석을 전후해서 정부가 내놓겠다는 종합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가 아이들을 다 만족시켰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대책은 그걸로 과연 잡힐 수 있느냐 이거겠죠. 네, 어쨌든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예. 이번에 내놓는 정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부동산이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1,000조 원이 넘는 이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시중을 떠돌고 주식시장은 뭐 개걸음 중이고 가상화폐를 포함한 대한투자는 당초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이니까 예. 그야말로 부동산밖에 남은 게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몇 번 들었습니다만 폭염 속 주유소처럼 예. 화기만 갖다 대면 그냥 타는 불타오르는 뜨겁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놓았던 그 설익은 부동산 대책들 그 가운데서 개발 계획 같은 건 사실은 화기 역할을 좀 톡톡히 했죠. 예. 물론 서울시는 계획을 보류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제일 걱정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지만 거 봐라 결국은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오르고야 만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이제 나쁜 거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번에 만약 내놓는 종합 선물 세트에 해당되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예.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8번째 대책이거든요. 네. 일부 전문가분들은 부동산은 잡으려고 할수록 이 가격은 계속 뛸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소한 대책을 이제 자꾸 내놓다 보면 이른바 잔펀치를 허치다 보면 예. 묵직한 한 방을 내놔야 되는데 시장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최근에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 개발 계획도 중구난방으로 나왔었고 너무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예.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다른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여당 대표가 새로 들어서서 대책을 주문했고 예.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에는 종합선물 세트격인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율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좀 삼가해달라 하고 이제 부처에 조율도 부탁을 했고 예. 또 종합적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이라는 큰 두 가지 줄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8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 조금 더 강한, 묵직한 한 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이 8번째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조금씩 짐작하는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좀 예상되십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예. 우선 뭐 기재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신임 여당 대표가 언급했던 종부세 강화. 예. 그러니까 8개월 전에 나왔던 종부세가 너무 약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예. 이제 현행 2년 거주인데 이걸 3년으로 바꾸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 조건. 지금은 이제 3년인데 이걸 예. 2년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 얘기 있고요. 국토부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임대사업자가 그동안은 이제 투자 규제가 없었는데 예. LTV 규제 같은 거 이런 걸 다시 하겠다는 거고 세제 혜택도 좀 줄이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국토부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사했고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논란 끝에 이 공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걸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항목 공개 확대를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예. 이제 높은 분양 원가가 최근에 집값 뛰는 거에 핵심적인 요인이냐?
뭐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네.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관심을 받는 게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될 것인가 이 예. 여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자칫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공급이 너무 적다. 더 구체적으로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평년의 3분의 1 정도, 아주 많았을 때 비하면 5분의 1로 떨어져서 문제다.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풀만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택지 공급 후보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여당 상임위 국회의원한테 정보를 제공했고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건데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불쏘시개 화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는 예. 요인인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까봐 또 시중에서는 걱정들을 하고 있죠. 벌써부터 좀 약간씩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해당 네. 지역에서는 뭐 약간 기대감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부동산 종합 대책이 이번에 나오면 저희가 뭐 예측하긴 이릅니다만 집값 잡을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질문이 현재 가운데 어렵습니다. 좀 아닙니다. 논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 선물 세트가 아이들을 만족시켰던 이유는 아주 다양했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한 품목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투기 수요 억제라든가 공급 확대책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는데 예. 스낵만 있고 빵은 없는 세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1,000조 원이 갈 신규 투자처 예. 생산적인 분야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 통상산업부 장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산업통상 산업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자금이 흘러 들어갈 생산적인 분야를 제시해줘야 된다. 뭐 제2의 벤처붐이라든가.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부동산 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잠복해 있다가 어차피 다시 화기만 부동산으로. 근처에 오면 예. 개발 얘기만 나오면 또 불타오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 대책이 아닌 산업 정책 같은 것들도 이제 우회적으로 부동산을 돕는 정책도 나와야 예. 비로소 이제 집값이 안정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에 좀 주목해봐야 할 경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읽기는 3년 전과 다른 스토리 결말도 다를까라고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3년이라고 하니까 메르스가 딱 그렇습니다. 떠오르더라고요. 메르스 얘기인데요. 3년 만에 메르스가 재발하면서 사실은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경험 때문인데 당시에는 관광산업과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자영업하시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40% 매상 줄고 그랬는데 실제 경제 통계로 보면 2003년에 사스라든가 2009년에 신종플루처럼 이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그 두 가지 사건보다 더 컸다고 기억되고 있거든요. 예. 그 요즘 네. 하는 말로 역대급이었던 겁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5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반토막이 났어요. 0.4%. 네. 계절 조정치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3분기 들어서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급반등하거든요. 1.2%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걱정거리인데 특히 최근에 뭐 일자리 문제나 이런 데서 자영업 소상공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격이 메르스 혹은 전염병의 타격이 주로 이 분야에 집중된다는 점 때문에 사실 우려가 더 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3년 전에 이 내수가 치명타를 입었는데 예. 요즘 경기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 이번 메르스 때문에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오전 방송 진행할 때 보면 이제 예. 문자로 이런 우려들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예. 다행인 건 초기 대응은 3년 전보다 조금 낫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진앙지 같은 환자 제로, 페이션 제로라 그러는데 예. 이번에 빨리 확인이 됐어요. 7일에 쿠웨이트에서 들어오면서 8일 바로 이제 확진했고 이걸 공개했고 9일 이제 어제는 긴급 관계장관들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좀 낫다. 그래서 21명 2m 이내에 밀착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3년 전보다는 좀 낫다. 2015년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바레인에서 귀국한 한 남성분인데
입원했던 평택 성모병원 자체가 예. 전염병 확산의 어떤 진앙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환자들이 내원했던 서울 삼성병원도 이제 역시 그랬고, 이런 과정에서 병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불투명한 대처도 뭐 악성 루머 같은 걸 네. 확산시켜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 요인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공개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3년 전과 스토리는 좀 다르다. 다만 여기서도 결말이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3년 네. 전에 38명이 사망했잖아요.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까 역대급이었다는 표현도 드렸고, 이걸 이제 좀 결말까지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자면은 이제 환자 제로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예. 추적 및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말도 정말 절대로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달라야죠. 예. 네, 두 번째 미래일기 짚어보겠습니다. 저격수는 약한 표적을 노린다. 역시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선 저격수가 누군가요? 경제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예. 글로벌 사모펀드 헤지펀드 엘리엇이 저격수겠죠.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합병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가 합병이 되니까 이제 투자자 국가 간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이죠. ISD라는 예.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쪽이 아니라 현대차가 표적 타깃이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름일 겁니다. 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번에 또 현대차, 도대체 이번에 뭘 노리고 달려드는 걸까요? 4월부터 현대차를 표적으로 한다는 건 드러났었어요. 예. 그 당시에 10억 달러 정도의 지분을 사들이고 상당히 개입을 하고 현대차가 계획했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무산시켰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요구 사항이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지분도 더 늘렸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 현대자동차 그룹 측에서는 지주회사격으로 생각했던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예.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라. 이게 주주의 이익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수식어가 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 가치를 최우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사실은 자신들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도 원래 생각을 하고 있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있고 네. 엘리엇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엘리엇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이 뭐 법적으로 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전혀 풀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여부가 되는 논란거리인데요. 예를 예. 들어서 이 엘리엇과만 상의를 해서 엘리엇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게 되면 이게 특정 주주에 대한 편익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 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금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과연 어느 정도 엘리엇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그 관심사인데요. 앞으로 다만 이제 이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글로벌 어떤 사모펀드 엘리엇이 예.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에 개입했던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이 가진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 2위 대기업 집단이다. 이것만 떠오르시겠지만 예. 그 밖에 공통점도 많아요. 우선 3세 승계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자기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엘리엇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그동안은 삼성이나 현대차의 경우에도 순환 출자라든가 기업 문화상 황제 경영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이런 간섭받지 않고. 근데 이게 외국계 펀드한테는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펀드가 바로 그 약한 지점을 노리고 들어왔고, 앞으로 누가 더 타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그룹들 가운데서 성과가 시원찮고 주주의 이익 가치가 좀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타겟이 되는 건데요. 이참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엘리엇 쪽에서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뭐 하나를 시비 걸려. 근데 그 모기를 예. 자꾸 나쁘다고 탓할 게 아니다. 모기는 약점을 노리고 파고드니까요. 모기가 물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언론과 해당 기업들이 너무 그 엘리엇이라는 자본에 대해서만 횡포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그 점은 좀 사실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엘리엇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일종의 불필요한 간섭 혹은 몽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당한 제한의 일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자본시장에서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재벌들이 성역처럼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뭐 그게 정부건 투자자건 예. 글로벌 시장에 이제 노출된 이상은 이런 공격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모기를 욕하지 말고 모기에 물리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